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법치주의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법치하면 굉장히 좀 어렵고 멀리인 듯한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이 법이라는 거, 명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모든 것이 다 뭐 교통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내가 법을 싫어하든 뭐하든 우리는 늘 법의 범주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에 방송에서도 이 대한민국을 정말 뒤흔들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제가 최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 왜냐하면 이거는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확해야 되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제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2년여가 지났는데, 정말 그 무도한 탈원전하고 등등 많은 범죄를 저지른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을 왜 저렇게 못 잡아놓고 있는가, 도대체 왜 저러는가, 이런 것에서 의문을 많이 가지셨죠. 그런 것들이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하고, 지금 혹시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많이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이 일부 좌편향된 언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좌편향된 유튜브나, 이게 굉장히 경도되어 있어요. 전혀 사실과 다른, 어떻게 보면 다 가짜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과 전혀 틀려요. 왜 그런 게 틀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이 헌법이에요. 이 헌법은 우리나라가 1948년도 7월 17일 날 이게 제정되고 공포가 됐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 당시에 임시헌장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임시헌장이 이 대한민국이 정말 그 건국했을 때 그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그것을 기초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7월 17일 날 공포가 돼서 1948년도 오늘까지 이제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넘겨져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는 미국 선교사가 전한 기독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미국 국빈 방문을 했었죠. 국빈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됐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언더우드나 호러스, 헨리 아펜젤러, 메리 스크랜턴, 로제타 홀 같은 이러한 정말 미국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다 했지만, 이런 헌법을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또 더군다나 이 선교사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쉽게 건국을 할 때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헌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나 헌법이나 엄청나게 이런 역할을 했는데,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들이 너무나 많고, 오늘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 기독교 선교사님들, 이승만 대통령 이런 건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들을 올바로 교과서에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이러한 헌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넘겨져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은 있잖아요.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 법, 우리가 원시 시대 때는 어때요? 법이 없을 때는 힘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얼마나 이겨서 내가 얼마나 많이 뺏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법에 의해서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명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이제 상위법, 하위법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 복잡하니까 그건 이제 자세히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체계를 통해서 헌법이 최상위법이라는 것이고 헌법 1조에는 1조 1항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은 법치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만 제대로 법대로만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법을 제정하고 교묘하게 그것을 가짜뉴스로 거짓으로 그것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헌법 제8조 사항을 제가 넣어놓은 이유가 있는데 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 그전에 통진당 기억하시죠? 통진당이 해산됐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야당이 저렇게 폭주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석수가 많지도 않아 우리가.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은 이 사조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조에 의해서 뭘 하겠다는 사람도 사실은 지금은 아직은 없어요. 국민의힘이나 어디도. 그래서 제가 통진당에 해산한 걸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 항을 제 마음속으로 그냥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넣어놓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이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상권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상권 분립인데 입법부가 있고 입법부 국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정부, 정부, 현재 이제 대통령이 최고 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법부가 있어요. 그럼 이들에 의해서 각자가 상권이라는 것, 이 세 축을 해서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권 분립이라는 기본적인 게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좀 이따 자세히 나오겠지만 검사를 탄핵해, 판사를 탄핵해,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대통령을 탄핵해, 장관을 탄핵해. 그러면 탄핵이라 하면 정말 그만한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거와 관계없이 어차피 6개월 후면 다시 돌아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탄핵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돌아왔죠. 뭐냐? 직무가 정지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결국은 저들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국가에서 문제가 생기고 국가를 영위하는데 어떠한 큰 범법을 저질러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그리고 입법부에서 당연히 법률안을 올리면 대통령은 법령상, 법률상 권한이에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100번을 거부하든 1000번을 거부하든 10,000번을 거부하든 그것은 이미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 몇 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법 같은 법을 올려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법 같은 법이 아닌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언론에서 벌써 몇 번째다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거부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왜 거부했느냐 이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2024년 6월 24일에서 7월 20일까지인데 이 기준이 6월 20일인가 본데 57만 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여기 200만까지 갈 겁니다 최소한. 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결력이 굉장히 강해. 유튜브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한 140만 명, 150만 명 돼요. 그러면 그들은 딱 명령을 딱 명령 내지 지시 지령 암묵적으로 되든 뭐든 딱 내리면 일사불란해요. 그래서 몇십만 명 그거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여론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걸 원하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벌써 1단계 이미 들어간 거예요. 이런 여론을 조성해서 결국은 탄핵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 나라가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정상적인 어떠한 잘못돼서 탄핵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탄핵될 만한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에요. 수사검사 무더기 탄핵 추진하고 야3당 김옥일 방통위원장을 또 탄핵한다고 하잖아요. 왜 탄핵해요? 왜냐하면 MBC를 지금 정상화시키려고 하니까 MBC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MBC 보시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안 봐서 잘 몰라요. 근데 방송에서만 들었는데 그 최근에 6.25 때 6.25 6월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저희 기념식을 했잖아요. 기념식을 할 때 MBC는 생중계를 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보여줬어요. 다른 거. 뭐 이상한 방송. 그러면 공영방송은 원래 그런 국가적인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생중계를 하게 돼 있어요. 법률상 방통법에. 그대로 저들은 방송하지 않았어요. 생방송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들어서본 다음에. 그러면 저들이 올바른 방송인가요? 그런데 MBC를 사수하기 위해서 저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노란봉투법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간호사법 뭐 등등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한마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그들이 180석, 170석 이상 가졌을 때 다 통과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통과 왜 안 시켰어요? 아니 막말로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올리면 문재인이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냥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그게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니까 안 했겠죠. 당연히 이들은 기각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그 문제의식을 갖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넘겨줘 보세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우리 헌법은 있잖아요. 27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아. 이재명 씨가 됐든 저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누구나 똑같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런데 이재명 씨는 지금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 최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재판 지연의 칼을 빼고 뭐 등등 이제 했는데 검수완박 2년이 지나면서 검수완박과 또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 사건 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넘겨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러한 일과 또 일부 정치 판사들이 있어요. 그게 극소수예요. 몇 명 되지 않아요. 정치 검사도 있어요.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은 그 몇 명 사람들을 핵심 보직에 꽂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법을 이미 이렇게 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묘히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정치판사, 정치검사가 있다고 정치판사, 검사가 있다고 해서 검찰청을 이제 없애겠대요. 저들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으니까 이제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거야. 아예. 그러면 빈대 잡으려고 저기 초가상칸 다 태우나요? 검찰이 없으면 이 나라는요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되질 않아요. 그 이유를 내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박병곤 판사가 지난번에 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적이 있어요. 그거 들어볼 기억 나실 거야. 아마 방송에서 한참 얘기했고, 그리고 그 강규태 판사는 자기가 조선시대 사또냐고 하면서 갑자기 이재명 씨 재판하다가 판사직을 사임했어요. 결국은 그럼으로써 재판은 엄청나게 또 지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씨 재판이 1심 나온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지금까지. 올해 9월 달에 나온다고 좀 얘기는 있지만 그것도 이제 두고 봐야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아시죠? 황운하 몇 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 뭐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잖아요. 이게 사법 정의가 지체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윤미향 씨 아시죠? 조국, 최강욱, 김정수, 김혜경, 이재명 다 아시죠? 조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 2심에서까지 2년 받았으면 저건 일반인들을 떠나서 지금까지 관례가 무조건 법정 구속이었었어요. 1심까지는 봐줘요. 왜?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근데 2심까지는 끝나면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야. 법률심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법률적인 실질적인 건 다 따졌어. 그냥 이게 법 적용이 잘못됐냐 잘 됐냐만 따지기 때문에 변론도 안 하고요. 출석도 안 해요. 대법원은. 그냥 법정 구속 시키는 게 상예였어요. 그런데 조국이 법정 구속 안 시키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라예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지연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검수완박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이거를 검찰 개혁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 해체인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퇴임하는 날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오늘 임기가 끝나는데 이 검수완박법을 공표하고 떠났다고요. 문재인이가. 그럼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수사권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왜 엉망진창이 됐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사권을 다 폐지했어. 수사권 유전게 뭐냐면 부패하고 뇌물, 알선수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하고 경제사건은 5억 원 이상만 검찰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나머지 모든 수사는 다 경찰이 해야 돼. 지금 검찰이 손을 못 대. 그러면 경찰이 옆에 제가 경찰 공무원 시험 과목을 제가 옆에다가 붙여놨는데 경찰 시험 과목을 보니까 형법, 형사법, 또 7급 정도 돼야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헌법, 민법 총칙 정도예요. 그러면 이런 범죄가 들어오면 단순하지 않아요. 법에는 많은 법이 있어요. 민사집행법도 있고 무슨 다양한 법들이 있어. 그런데 경찰관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데 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집행을 해요? 모르잖아요. 자기가 법을 전공한 적도 없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열심히 공부한 적도 없어. 그럼 어떻게 그거를 수사를 해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럼 경찰관 한 명이 경찰관을 가면 그런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경찰관 가면 조금 변호사나 법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경찰관을 가리켜야 돼요. 이 법은 이렇고 이 법은 이렇기 때문에 이 법은 이렇다. 저도 최근에 얼마 전에 경찰에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건의 가장 핵심이 민사집행법이었었어요. 민사집행법을 알아야 돼. 왜냐면 여기가 경매 넣고 여기 집에 딱지 붙이고 이런 거 아시죠? 그게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거거든요. 민사집행법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그 사람이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검사들은 공부를 다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머리도 좋을 뿐 아니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검사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법이 집행이 빨리빨리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김명수 씨 지금 이제 안 보이시죠? 김명수가 누군지 아시죠? 전 대법원장인데 이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를 했어요. 그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 고등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재판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왜 열심히 했느냐? 법원장이나 대법관에 가려고. 그런데 그걸 없애버렸어. 아무리 네가 재판을 열심히 하든 뭐든 소용없어. 그 판사들이나 누구의 어떠한 그 평가를 해서 추천을 하게 돼 있어. 그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나한테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판사가 뭐라 새벽까지 밤늦게까지 판사 판결을 쓰고 앉아 있어요?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한테 뭐가 생기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하지. 정말 사명감 가진 몇 명 판사 빼고는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퇴직 러시가 일어나가지고 엘리트 판사들이 다 그만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제대로 올바른 판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형사소송법, 이거 이제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보세요. 312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검찰에서 만약에 조사를 문제에 있어서 조사를 받으러 가면 거기에서 다 조사한 다음에 사인하고 내 도장 찍던 지장을 찍던 해요. 그러면 그게 검찰에서 한 신문 조서예요. 그러면 그 신문 조서가 옛날에는 재판에 넘기면 판사가 이거는 이미 확정적으로 끝난 거야 이미 요 사실관계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여기다가 공판 준비 공판기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었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한정해서 증거로 쓴다고 바꿔놔버렸어요. 문재인이가 2020년 2월 4일 날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 사인했어. 근데 법정에 가서 야 나 그거 증거 안 쓸래 하면 새로운 증인들을 다 해야 돼. 그 당시에 했던 참고인 됐던 누구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재명이 그 재판에 증인이 몇백 명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미 조사를 다 한 거예요. 다 끝난 거야 이미. 그런데 그거를 증거로 인정을 안 해. 그러면 다 다시 해야 돼. 그럼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있는 돈 있고 쉽게 얘기해서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재판을 지연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증인 우리 다 인정 못해. 증인 100명 조사한 사람들 다 증인 불러. 판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면 판사는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대한민국 이 법률 자체가. 그러니까 잡아놓고 싶어도 이재명 같은 사람은 완전히 복구라지 아니에요. 다 법을 요리조리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못 잡아놓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영향이 커요. 312조 1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검사는 대부분 이러죠. 검찰 독재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검찰 독재라고 하잖아요. 조국이도 마찬가지고 맨날 검찰을 때려 패야 돼, 때려 부숴야 될 적으로 생각을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국이 판결 2년 때린 게 누구예요? 판사가 한 거잖아요. 검찰이 한 게 아니잖아요. 재판에 해부됐잖아. 그러면 판사를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 요구 안 해요. 왜? 많이 때릴까 봐. 더 많이 때릴까 봐 판사 요구 못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화영 재판에서 9년 6개월 받았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어떻게 나와요? 판사까지 지금 쉽게 얘기해서 탄핵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더라. 많이 모르시잖아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매스컴에서 나오는 몇 마디만 이렇게 대충 알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몇 분이라도 제대로 알아들으시려고 제가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줘 보세요. 여기 제가 넘어갈게요. 그냥 조국 혁신당이 한 거는. 그래서 요새 가장 핫한 해병대 제1사단이 일병 사망 사고가 지금 이걸로 인해서 대통령을 지금 끌어내리기 위해서 난리 법석을 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요 사실은 사건이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에요. 작년에 폭우가 기록적이죠. 그 경북 예천이 어마어마한 비가 와가지고 수재 이재민도 엄청나게 나왔고 사망이 15명 있고 아직도 2명은 찾지도 못했어요. 실종이 2명이야 지금 현재까지도. 그 이재민들 지금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고 거기 보호소에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실종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모든 걸 동원해서 빨리 실종자를 좀 찾아라 했을 거잖아요. 당연히 국무총리도 그러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가용자원 최대한 어디가 됐든 해서 빨리 좀 찾아. 당연히 이게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건데 그때의 해병 포병연대에 있던 이 최일병이라는 이 친구가 거기에 수색을 하다 나간 거예요. 수색을 하다 나갔는데 그 마침 거기에 급류에 휩쓸려서 3명이 급류에 휩쓸렸는데 2명은 수영해서 나왔고 이 친구는 아마 수영을 못했었나 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까지는. 이 친구는 실종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주검으로 죽어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 사건의 전부야 이게. 그러면 그래서 대통령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최일병에 대해서 국가 유공자로 최대한 예우를 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당연히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최일병은 일병이었었는데 상병으로 뭐 1기급 추서를 해줬고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시켜줬어요. 대전 국립현충원에 지금 현재 안장돼 있습니다. 최상병은. 그리고 보국 훈장, 광복장을 주었어요. 그러면 최상병에 대한 예우나 어떠한 것은 다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았냐면, 그러면 최상병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그래, 실종조사에 투입이 될 때 상관이나 그 위의 지휘관들이 어떠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왜 저 친구가 저기에서 죽는데 어떠한 문제적인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거를 조사하는 것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예요. 아주 간단한 사건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이제 정말 뭐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게 하고 이런 이제 난리가 이제 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제가 자세히 일자별로 제가 정리는 다 해놨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여기에서 국방부의 이종섭 장관이나 그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언론은 우리가 보면 사장이나 누구는 결제 올라오는 서류를 밑에서 다 검토하고 올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보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너무 법률적인 건 다 몰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스테이크가 있는 건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비난받고 이럴 정도는 아니에요. 뭐냐면 이 해병대 박정훈 대령 많이 들어보셨죠? 전 대한민국의 스타가 됐어요. 박정훈 대령이라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해병대 수사단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럼 과연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이게 됐냐고 수사를 쭉 했는데, 수사를 한 다음에 이 박정훈 대령이 뭘 했냐면, 8명 사단장까지 과실치사,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과실에 의해서. 그걸로 다 8명을 과실치사로 해병대에다가 올렸고, 해병대회에서 다시 이종섭 장관에게 올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은 그냥 올라오니까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했는데 사인하고 보니까 갑자기 그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한테 구두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경찰에 잊혀보지 마. 경찰에 잊혀보지 말고 다시 가지고 있어. 이렇게 구두 지시를 했어요. 구두 지시를 했는데 박정훈 대령은 그걸 무시하고 경북 경찰청에 그냥 그 서류를 그대로 넘겨버렸어요. 넘겨버리니까 군인은 뭐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그거 잊혀보지 말고 가지고 있어 했는데 넘겼잖아요. 그래서 항명죄로 당연히 기소를 했고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에 의해서 지금 명예훼손과 항명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러면 그 핵심이 그러면 좋아. 그러면 8명을 과실치사, 사람을 실수로 죽였어. 예를 들어서 그 범죄 혐의로 해서 사인을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윤 대통령이 경로를 했대. 그죠? 들어보셨죠? 윤 대통령이 뭐 전화를 13번을 했는지 10번을 했는지 100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로를 했다는 거야. 경로를 해서 수사를 못하게 했고 애압했고 거기서 사람을 8명을 한 것을 다 빼가지고 임의로 이렇게 해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넘겨줘 보세요. 이게 항명인가 애압인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인지, 대통령실 혹은 이종섭 장관 등의 애압인지, 특검법 대상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임성근 사단장 등을 제외하려고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게 핵심이에요. 특별검사제도, 지금 특검 하잖아요. 특별검사제도는 원래 이게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고 좀 고위직 사건들, 그리고 이게
보니까 국민적 해소를 시켜줘야 될 사건들, 굉장히 중대한 사건들만 특검을 하게 돼 있고, 일단은 어느 정도 수사가 종료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주면 기다려요. 원래 그게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상예예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도 수사하고 있고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정치권이 이걸 받아가지고 정치 정쟁화를 만든 건데, 왜 이게 이 최상병 특검법은 말이 안 되냐는 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은, 넘겨줘 보세요. 최상병 사건에서 박정원 수사단장은 수사권이 없어요. 왜 수사권이 없느냐? 과거엔, 저도 헌병 출신인데, 과거에는 군에서 사고가 나면 당연히 군 헌병대, 군 검찰 이런 데 다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 9월 24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군사법원법을 개정을 했어요. 뭐라고 개정했느냐? 군에서 사망사고가 난 것은 너희들이 은폐하고 엄폐를 할 수 있으니, 야, 군에서 사망사고가 나는 거는 너희들 하지 말고 무조건 경찰에 넘겨. 너희들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권을 뺏어버렸어요. 이 수사권을 뺏었다니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러면 수사권을 뺏었으면 무슨 얘기예요? 수사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경찰에 있잖아요. 박정원 대령한테 없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리를 질렀던, 불러가지고 속된 말로 조인터를 깎은, 그렇잖아요. 이게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도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군사법원법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2조 3항에 보면 군 검사와 군 사법경찰관은 286조에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여기다 보면은 군검사 또는 군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에 대해서 발견하는 즉시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넘기라고 돼 있어요. 전시 빼고는. 전쟁 중에는 이게 안 넘겨도 되는데 평상시에는 군 사망 사고는 무조건 경찰에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럼 넘겨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저들이 특검을 통해서 밝히려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종섭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느냐, 또 한 가지는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 행사 방해죄냐, 직권을 가지고 있는 직권을 남용했냐,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직권이 있는 경우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국군 통수권자면은 권한이 전 있다고 봐요. 왜냐면 국군 통수권자니까 군의 최고 위에잖아요. 계엄령까지 선포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호통을 쳤든 경로를 했든 사단장을 제외라고 했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해병대 수사단에는 수사권이 없어요. 만약에 경찰청에 전화해서, 뭐 아니면 여기 경북 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야, 이번에 그거 수사 넘어간 거 있잖아, 그거 다 빼고 그거 아무리 그 끝에서만 한두 명 그냥 처벌하고 끝내, 이랬다면 직권남용이 되고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한테는 지들이 수사권 뺏어갔잖아. 수사 권한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윤 대통령의 직권이 없는 경우, 직권이 없어. 그럼 직권이 없는 것은 당연히 직권남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양승태 대법원장 아시죠? 이분이 뭐 그때 뭐 저기 위안부 문제니 또 뭐가 있죠, 또 무슨 뭐 저기 상소법원을 만드니 등등 여러 가지로 판사들한테 전화했다고 해가지고 70개 혐의로, 직권남용 등 70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다 무죄 나왔어요. 직권이 없다는 거야. 판사들은 각 개인이 다 내가 재판 권한을 가지고 있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윤 대통령에게 직권이 없어. 그러면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을 하던 뭐 별의별 걸 다 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용두사미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검을 하면은 지금 10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한대요. 수십억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짓을 할 수가,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상병 이 사건을, 그러니까 국민적 감정, 사람이 죽었잖아. 그 죽은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막 그 감정들을, 그 부모 입장, 군대를 보낸 그 부모의 감정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결할 문제냐? 이게 법리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종섭 법무부 장관이 한 것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게 잘못된 거냐 잘된 것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에 수사하고 있고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에 대한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에서 지금 직권남용 수사하고 있어요. 그럼 기다리면 돼요. 그거 결과를 보고 해도 돼. 늦지 않아. 그런데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은 법리적으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주변의 사람들한테 똑똑한 사람, 변호사 누구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오늘 강의한 거 보여주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겨줘 보세요. 내가 빨리빨리 할게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있어서 내가 올렸는데, 누가 이걸 올려놨더라고. 이재병의 그 범죄를 신체별로 다 했더라고. 주의 코나 이 백현동, 등 뒤로 백현동, 뭐 발끝까지 꼼꼼하게 손 안에 법인카드, 아주 재밌게 이거를 묘사해 놨어요. 이 범죄 행위를 다. 그래서 내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소화불량 위례 신도시래.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범죄 행위들을 아주 신체에 비유해서, 머리 두산그룹 아시죠? 두산에 특혜줘가지고 병원 부지를 상업 부지를 해줘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 1조짜리 만들어준 거.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재밌어가지고 이제 올린 건데, 결국은 이렇게 방탄하고 표적 수사하고 하는 것이, 윤 대통령 탄핵 추진하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의 방탄을 통해서, 제 생각이에요, 이재명의 수사 및 재판을 최대한 지연해서 확정 판결되기 전에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이거 아니고는 이렇게 검사, 방통위원장, 뭐 판사 다 탄핵하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야. 대한민국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 넘겨줘 보세요. 이거는 그 전에 혹시 이거 저희 코로나 아시죠? 코로나 때 제가 직접 겪은 건데, 이게 사실은 교회 폐쇄법으로 이게 작용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것 때문에 11,000개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염병 예방법에 그걸 개정을 해가지고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할 수 돼 있어요. 구청장이나 우리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넘겨줘 보세요. 해당 장소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고,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표지판까지 떼게 돼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래서 그 당시에 옆에 보세요. 이 사람 여기 이름까지 나와 있어도 모르겠는데, 여기 중앙교회, 경산 중앙교회고 이 교회들이 다 그 당시에 써붙였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지만 보건당국의 정책에 발맞추어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 그리고 선제적으로 교회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떠한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이 할 행동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신사참배 하지 말라고 할 때 했던 그거와 뭐 다를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여튼지 이런 법률이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통제를 받는 거예요. 넘겨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중앙방역대책본부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문재인이가 탄압을 했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문자내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와 8월 7일에서 8월 13일간 성북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교인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에서 즉시 진단검사 받아주세요. 8.15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는 진단검사라고 자가격리를 시키래.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는 진단검사하고 보건교육 및 능동감시를 하래. 그 자택에서 대기하래.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이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 반대를 하고 문재인 정부에 극렬히 저항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이 법을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것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탄압을 해서 아예 예배 자체도 못 드리고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시죠? 수십억의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던 거 아시죠? 서울 지하철 공사,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사랑교회 죽이려고. 그런데 다 무죄 나왔어요. 다 이겼어요. 이런 짓을,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진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조사해야 돼요. 이런 걸 특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코로나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그 전화기 거기서 발신만 된 사람도 전부 다 경찰이 와서 끌어가고 그랬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알고 명령을 알고 규칙을 알아야 되고 올바른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위정자로, 우리의 위임자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또 일반인들은 무시무시해. 뒤에 보면 벌금을 얼마에 처하고 징역 몇 년에 처한다고 그렇게 딱 보내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겁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보건소 직원하고 엄청 이제 싸우면서 제가 다 받은 자료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게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혼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만 있던 건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겨줘 보세요. 빨리빨리 이제 지나갈게요. 최근에 이 성주 사드 전자파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 성주 사드 전자파도 지금 최근에 이것이 아무 무해하고 그리고 집회했던 사람도 전부 다 떠나는 게 8년이 걸렸어요. 8년. 그러면 그 8년 동안에 이 사드는 결국은 우리가 방어 무기잖아요. 미국에서 설치는 방어 무기. 그런데 넘겨줘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좌파 정치인들이 튀겨진다 뭐한다 별의별 회계망측한 것을 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뒤에 넘겨줘 보세요. 괴담 8년 만에 성주 주민들 사드 반대 성지 자진 철거했대. 그러면 여기에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 수백억이 났잖아요. 그럼 저 정치인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국민들을 선동한 정치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구상권 청구해서 정말 재산 완전히 다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는 자가 없어. 책임지는 자가. 광우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이 조용한 명령 11계명에 보면 여기 뭐예요? 5번 교회를 해체하라가 있고 8번에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체계적으로 아주 정말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내요. 저쪽 우리 말고 저쪽 반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넘겨줘 보세요. 그럼 우리가 향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놓는 순간 가장 천박한 자들에게 지배당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선동에 대해서는 무겁고 준엄한 형벌이 적용되도록 법 개정해야 하는 거예요. 일부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왜 정치 얘기를 하냐? 교회에서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침묵하고 눈 감고 다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해주면 좋아.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그냥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것만 하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금방 나오잖아요. 가장 천박한 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조국이나 황운하, 이재명 이 사람들이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범죄 공동체라고 좀 봐요. 범죄 공동체. 이 범죄 공동체들이 모여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고 자기들이 법을 마음대로 없애고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도둑놈들한테 강도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다 무장 해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정말 저 천박한 자들한테 지배당하는 날이 왔잖아. 지금도. 근데 더 오면 안 돼. 여기에서 끝내야 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론 오늘 제가 법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언론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주변 사람들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 아닌 제가 많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법률가가 와도 이것은 팩트예요. 어떤 뭐 서울대 수석을 했든 뭐 했든 판사를 했든 검사를 했든 이 사실은 다 법률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팩트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보면 알잖아요. 제가 오늘 강의한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3개월, 6개월, 1년 지나서 과연 어떻게 바뀌나 한번 두고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아마 용두사미로 이재명이가 좀 올라가는 순간 아니면 구속이 되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아마 거의 이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질 소멸할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광우병이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제가 이렇게 뭐 열변을 토했는데 얼만큼 이제 이해를 하셨는지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고생하셨고요. 정말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